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고등학교 1학년 김모양이 실종 나흘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김양은 지난 17일 학교에 간다며 나섰다가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오늘 오전 6시 반쯤 영등포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양이 안전한 상태로 경찰서에 있다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 월요일 낮 시간인데 점심시간 들어오셨어요. 윤종원 님이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셨고, 빈센트 님이 비타민 D. 맞아요. 비타민 D. 저도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와가지고 요즘 영양제 챙겨 먹고 있는데, 달걀 노른자 많이 챙겨 드시라고. 마중물 님이 여기가 뉴스 맛집, 뉴스 바사삭입니다 하셨어요. 심은정 님이 그래요. 아까는 좀 오늘 소나기 예보 있죠? 비가 오려나 봅니다 하셨는데, 미라클님은 아침 심호흡에 사뭇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며 새해 계절 아무 탈 없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역풍이다님이 커피 한 잔 준비해서 좋아요 누르고 왔다고. 잘하셨습니다. 네. 양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강재진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영민님, 탈레몬님 바사삭 소리 들으니 상쾌해지네요 하셨어요. 튀기못 36이라고. 이선영님 어서오세요. 네, 별사탕님 안녕하세요. 네, 8월 21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에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오늘 뉴스는 제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이 회의 성과 직접 설명했는데요. 모두 발언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 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였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위장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 기반이 취약하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던 한미일 대화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쿼드와 함께 강력하게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인적 교류도 포함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여의도 인사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해임에 반대 의견을 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김 의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방통위가 최근 4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MBC의 부당 노동 행위를 방치했으며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1일에는 김기중 박문진 이사의 해임 청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야권 인사로 이들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박문진의 여야 구도는 5대4로 바뀝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의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제거하면 임명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역시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국방부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 혐의를 빼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조사본부가 오늘 해병대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 혐의자 8명을 적시해서 넘겼는데 사건 재검토에 나선 국방부가 2명만 적용한 겁니다. 조사본부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체이스스톤님, 왕 알렉산더님, 별사탕님, 정수민님, KGK님, 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였고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여의도 정치권 이슈 풀어보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온유화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이 얘기부터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미와 성과를 직접 설명을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전쟁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또 두려움과 을지훈련 공포, 시작인 날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뭐 무슨 사이렌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 지역의 평화, 항구적인 평화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 올해가 이제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해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의견을 모아왔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이게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되나 또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오늘 폭락했어요. 뭐 이런 보도를 보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좀 어느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사실은 상당한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이번 회의도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삼국 협력을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들러리 외교다. 뭐 네. 이렇게 뭐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사실 잘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많은 지역에서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에서 굉장히 전쟁이 많이 있었고요. 남아시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보면 전반적으로 그나마 평화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던 지역이 동아시아. 동북아에서는 그래도 뭐 북한이 뭐 핵실험도 하고 뭐 위협도 있었지만 뭐 미국 CNN 틀으면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였지만 사실 이 지역의 평화체제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회의를 필두로 해서 어쨌든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까지도 다 한꺼번에 한 틀 안에서 한미일이 협력하는 가운데 다루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됐다. 근데 그 점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쟁의 광풍이 다시 또 동북아로 오는 건가라는 위협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하죠. 대통령실에서는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자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당장 이제 일본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국 결속 강화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 이제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게 북한이었죠. 예, 북한의 핵실험. 이게 굉장히 사실은 93년 1차 북핵 위기부터 해서 지난 30년간 계속되어 온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적 존재로 등장을 한 거죠. 그 작년에도 사실은 푸놈펜에서 한미일이 이제 정상회의를 하면서 푸놈펜 선언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북한이 1순위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2위였고 3위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위 국가로 한미일 한국에 위협되는 순위 1위 국가로 중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세가? 예, 상당히 정세가 불안해질 거다라는 건데 주말 사이에 그 중국은 관영 언론들이 많이 있고 중국은 사실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민영 언론이 없습니다. 네. 중국 관영들이 세게 보도를 했어요. 이제 아마 오후 정도 되면 이제 중국 정부 외교부 공식 입장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제 환구시보 같은 언론을 보면 가장 큰 안보 압박을 받게 되는 나라는 한국이 될 거다. 한국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을 압력밥솥에 비유도 했어요. 압력밥솥이요? 뻥 터질 수도 있다. 아,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마도 동북아의 무역 생태계가 파괴될 거다. 이게 파괴가 된다면 가장 먼저 피를 흘리게 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한국과 있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적인. 그러니까 내용이네요. 이 지역에서 무역 관련해서 근데 사실 중국 시장을 우리가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큰, 아직은 제일 큰 시장이에요. 구매력이 있는 인도하고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내놔도 그걸 사갈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놓치기가 아직은 굉장히 좀 아까운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여전히 발을 완전히 못 빼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해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 생태계가 파괴돼 그러면 1바 한국, 2바 일본 각오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중국의 주장이.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안미 경중 노선이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쵸. 뭐 이래서 과도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른바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남아시아 정책을 확대하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로 기업들이 많이 가고 했었죠. 네. 그렇게 분산도 필요하다.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거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쪽 시장이 중국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인데 중국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완벽한 균형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겠어. 뭐 이런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사드 배치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 그 랴오이타이에 가가지고 막 그 환영 만찬하고 이래서 엄청나게 그 환영을 받고 와서 사드 배치하고 난 다음에 그 찬바람이 우리 불었죠. 기업에 대한 네. 그 보복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북경 시내에 롯데마트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싸그리 철수하고 네, 맞아요. 현대자동차 판매율 확 떨어지고 뭐 이러고 우리 교민 피해 그다음에 거기 이제 중소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문화에 대한 조롱 또 지금까지도 한국 드라마 예능 중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전부 불법으로 보고 있죠. 오징어 게임 막 이런 거.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중국 사람이 먼저 보고 와서 저한테 니네 잘 만들더라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하튼 이제 그런 거고 최근에 보면 요소수 사태만 보더라도 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중국을 무시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제 처지와 조건이 됐어요. 그러면 중국을 잘 달래서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풀 건 풀고 끊을 건 끊고 매듭질 건 매듭짓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는 일본하고요.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독도 문제가 있죠. 네. 심각하죠. 그리고 당장 8.15 때 기시다가 어디 갑니까? 아유, 네. 예,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곡물봉납 하잖아요. 네.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8.15 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불쾌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 군사동맹으로 나갈 수 있나에 대한 의문부가 이제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 워딩으로 아예 명문화된 것으로 대중견제 공조,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공조에 나서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국익하고 얼마나 큰 관계가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부가 찍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대중 대북 견제 목적으로 정례적인 연합훈련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전문가들은 준군사동맹, 유사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갔을 때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중국의 저기를 깊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방위 합의다 이렇게 보도.
보도를 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냉전의 불씨를 지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뉴욕타임스하고 이게 중국 관영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오늘 아침 뭐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한 전문가,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전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한 신냉전 체제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많이 허물면서 사실 이제 한반도의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해서도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게 육자회담이라는 다자 외교 안보 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 지금 다 유명무실화되고 그때도 사실은 러시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본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진도가 안 나간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졌죠.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딱 남방 삼각, 북방 삼각 이렇게 뭉치면서 서로 대결 구도를 갖고 가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냉전 체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일본한테 그러니까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미국의 돌격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불편하고 불쾌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역의 안보와 어쨌든 균형 있는 질서를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런 외교적 틀이 필요한데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복속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처럼 중국이 보고 있는 거 이건 또 우리 외교에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일본이 기상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를 했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한미일 군사인을 훈련할 때 이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협력은 하자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할 때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거죠. 오늘 아침 제가 한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애국가 어떻게 불러요? 그럼 무슨 뜻이죠? 애국가?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되는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가 됐잖아요. 그것도 미국 국방부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미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해양 훈련을 하게 될 텐데 그 장소가 이제 예전에는 제주도 남미역이라든가 그리고 서해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는데 이제 동해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는데 미국 국방부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본해에서 한미일 3국이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였다라고 우리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산뜻하죠. 네네. 네,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항의해야죠. 그동안 계속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일본해로 썼다. 그러면 막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잠깐만 그리고 이제 없던 문제로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공식화하지 못하고 계속 흐지부지 됐던 게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였어요. 네. 일본은 끊임없이 여기 일본해라고 쓰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 써요. 그럼 또 우리 정부가 가서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해다라고 했다가 또 일본해로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아니고 동해라고 분명하게 표시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지난주에 미국하고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일본해라고 써야 됩니까? 동해에서 훈련하는 거를 일본해라고 써야 됩니까? 그럼 우리 언론은 동해라고 쓰고 미국하고 일본 언론, 국제사회에서는 전부 일본해라고 쓰면 이거 우리가 그냥 용인해도 되는 겁니까? 국제사회에 얘기해서 동해라고 써야지 일본해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명토 박아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분 보수 정치인입니다. 네. 이거 한반도에 핵무기 갖다 놔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인데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앞으로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안보 이익과 일본 안보 이익이 얼마나 일치할 것인가 반문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안보를 일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이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국익이라는 게요. 다 달라요. 우리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과 그렇죠. 미국의 이익과 네. 중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과 러시아의 이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국 정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나 예전처럼 무슨 세계가 함께 글로벌 동맹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이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전기차 문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국익이 첨예하게 갈등하니까 동맹인 나라의 이익을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맹이냐. 어떻게 동맹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작년에 그토록 우리가 울부짖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본 이익하고 우리하고 당장 독도 어떡할 건데요? 독도 그럼. 누구네 땅?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앉아서 자 독도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할 것이고 기시다는 당연히 뭐 타케시마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럴 때 이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부터 반 나눠서 가능합니까? 그럼 안 불가능하죠. 되죠. 예, 안 되는 이슈입니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맹을 한다고요? 음. 국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갈등할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 한반도와 동북아 이슈에만 너무 천착해 있었는데 국제적 지위도 높아졌고 우리가 소득 3만 5천 불도 됐고 이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 태평양으로 갑시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거는 지켜야죠. 그렇죠. 갈 때 가더라도 우리 거는 남겨놓고 가야죠.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이 닉도 아름다운 네네. 독도님이 동해라고 불러야 하고 이걸 전 세계에 계속 알려야죠.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네. 오염수 얘기 잠깐 해보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돌아오자마자 행보가 후쿠시마 원전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일본 어민 대표 만나서 뭐 마지막 설득하겠다. 내일 방류 시점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뭐 목전에 다다랐네요. 그렇죠. 8월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요미우리 보도를 보면 8월 안에 방류로 조정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해서 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 시기를 작년에 작년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고 그리고 상당한 속도로 접촉을 해서 만남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한국의 반대였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물론 일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나라의 이익이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WTO 제소를 했을 때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라는 결론도 얻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1단계 방류 결정 그리고 2단계 EU 등을 통해서 수산물 개방 그리고 우리한테도 수산물 개방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야기현에 있는 멍게 우리가 전부 70%를 사다 먹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싹 다 안 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시 팔고 싶겠죠. 그거를 그동안 도쿄전력에서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보고 사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질적으로 방류를 한 다음에 그럼 기시다 왜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냐. 첫 번째는 전문가들 얘기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종결자로 역사에 남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방류하고 우리 이 사고 이제 종결 처리했다. 끝났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일본은 해방됐다라는 어떤 정치적 선언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시다가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시다 입장에서는. 기시다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반대한 정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야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만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동원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뻑하면 소녀상 여기저기 툭툭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참 역사 왜곡 문제, 앞서 말씀드린 독도 문제, 동해 문제, 교과서 문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해야죠. 그리고 경제협력 우리가 언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수시로 해야죠. 일본이 먼저 끄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계산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하기 계산. 빼기.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방식에 이념적으로는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외교는 실리입니다. 예, 외교는 실리예요. 챙길 건 챙겨야 그럼요. 된다. 최대한 챙겨야 되는 거고요. 국익에 기반한 실리 외교.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공통이에요. 만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가치 외교를 강조해요. 이념을 강조하고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뭐 공산당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 공감이 어려워요. 예. 그 시대가 아니라서. 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잠깐 전달은 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한꺼번에 둘을 16일인가 둘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순차로 나눠서 했고 그중에서 방문진 이사 한 분이 해외에 계셔서 뭐 어려운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뭐 등등 얘기가 돌긴 했었습니다만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원 감사 끝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방통위에서 또 검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회계 검사 등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속전속결로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선이겠죠. 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강조하고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에서도 자기소개 비슷하게 처음에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가짜뉴스 엄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가짜뉴스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장소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야당 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해서 여야 합의로 그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끝내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어요. 그리고 고발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당신이 가짜뉴스 유포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것은 판단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옥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또 언론 현업 종사자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좀 부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이게 지금 옳은 것이냐. 권태선 이사장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데요. 이 문제는 야당 그리고 또 언론 현업단체 그리고 또 우리 현업 언론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시간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요. 잠깐 준비한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스핀 지시해놓고 안 닥터는 했다고 무엇인가?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하게 그 우호적 보도 나오도록 노력하는 거는 저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직접 그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제가 그래서 문건을 아까 가지고 나 참. 스핀닥터 아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자 이정분 의원 기재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자격을 세게 주셔서. 네,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참. 일단 저는 태도가 후보자의 태도가 공직자로서의 적합한가라는 의문 부호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아침 오전 질의, 그다음에 이제 오후 질의 뭐 다 이제 챙겨보고 이제 저녁 질의는 못 봤어요. 생방송이 안 되고 제가 국회 출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서 못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태도가 매우 나빴죠. 공손하지 못했고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냐라고 하니까 뭐 점심 먹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라든가 네. 그리고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 전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든가 이제 이런 태도.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업무 사격 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태도. 보통 카메라가 따라붙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잘 그런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죠,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예전 같으면요, 저거 언론사들이 세게 비판합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가 그런 건지 이것도 뉴노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세게 비판들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저런 장면이 있었으면 기자들도 야당들도 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좀 대체로 참는 분위기더라. 이거 좀 많이 달라졌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대목이 뭐냐면 아들 학폭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해 입었다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한 명의 피해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피해 학생이 이제 화해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는 게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들의 진술서 안에 무려 23개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개가 다 아니어도 비단 한두 개만 사실이어도 이건 학폭이다. 근데 학폭이 열지도 않았잖아요. 아무 그렇죠. 기록도 남기지 않고 어떤 결제 문서도 없이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학폭 사실을 생기부의 타이틀을 달고 갔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기숙사 학교지 않습니까? 하나고등학교가. 그래서 이 기숙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자꾸 지각을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그 지각 문제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록을 하니까 그 엄마가 두어 차례 전화를 해서 그거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고,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이동관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담임 선생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최소한 공직 후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술서가 너무 300번을 머리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공세하니까 뭐 폭력은 있었겠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공세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럼 뭐는 사실이고 뭐는 거짓인지 그 진술서 갖다 놓고 그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넘길 일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끔찍한 학폭 사건이 있었어요. 사과를 했다고 칩시다. 사과를 안 했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 없던 일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엄연히 있었던 예. 일인데. 근데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공직자로서 좀 송구하고 죄송하다.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고 뭐가 본 사람이 문제인데 없다. 본 사람이 없다. CCTV도 CCTV 있냐? 예. 저는 영화보다 더 끔찍한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되고 자료 제출 거부한 것과 이제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 검토해서 네. 법적 조치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대상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맞아요, 식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한 7가지 정도 되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농지법 위반 관련이 있었는데 국민일보 편집국장한테 수차례 전화해서 기사 빼달라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입사 동기고 아는 사이라서 인정상 호소한 거다. 그 외압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기사도 나갔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오전 청문회 때는 얘기했다가 오후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를 보기는 했다. 그랬다가 보고서 갖고 오길래 갖고 오지 말라 그랬다. 이제 점점 이렇게 말이 바뀌네요. 바뀌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했던 수사 보고서에 기록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놓고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국정원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에 들어가 그렇죠.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수사 보고서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그럼 두 가지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거고, 거짓 진술을 한 거를 사실인 것처럼 수사 보고서에 썼으니까 이것도
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당시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 인사청탁하고 2천만 원 이거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고 했어요. 네, 즉시 돌려주고 그 민정수석실에 쇼핑백에 그렇죠. 얘기했다. 신고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신고 시점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언제 나왔냐면 YTN 보도를 통해서 그 돈을 건넸다고 2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그 당사자가 아니다. 2달 뒤에 한참 있다 받았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받은 그러면 쇼핑백도 아니고 다른 데다가 그렇죠. 넣어서 줬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청탁을 했는데 BK 21에 근데 청탁대로 안 돼서 그 돈 다시 회수해 간 거다라고 하면 이거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YTN 하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뇌물수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인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관 후보자가 그 김승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고등학교 다 털어가지고 김승유 이사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랑 전화했다. 근데 김승유 이사장은 대통령 그 홍보수석 된 다음에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도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학사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어떻게 된 건지 교장에게 지시를 했다면 그것 역시도 사립학교법 위반에 위반. 해당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국회 도서관에서 그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네.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너무 아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분이 공직자로서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수사받아라. 그래서 고발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 또 후보자가 임명되면 바로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이제 그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언론 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네. 합니다. 23일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김효재, 김현두 방통위원회 임기가 끝나죠. 만료가 네.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만료일인데 오늘 이제 채택을 하든지 불발이 되든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상인 위원 대통령 추천입니다.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딱 둘 남아요. 그러네요. 2명이네요. 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5명의 어떤 그 합의제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는 이 행정기관이 2명이 있고 야당은 없으니까 2대 빵. 그러네요. 2대 0 구도가 되고 이 구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묵은 숙제가 있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아직도 임명장 주지 않고 있어요. 벌써 넉 그렇게 됐네요. 달이 넉 달인데. 지났어요. 근데 네. 대통령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아니 뭐 대통령이 뭐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 없어요. 법 없죠. 법 없지만 대체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국회를 존중해서 행정부가 행정 권력의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존중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탄핵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분명해야 민주당도 탄핵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탄핵부터 하자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조승래 민주당 야당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도 방통위에 그럼 2명만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방통위 상황 어떻게 지금 현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를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그 최민희, 김현 2 사람 다 그만둬라라고 언론노조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이제 그 성명을 냈던 것은 2대 0 구도가 되면 실제로 이게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2대 0의 구도에서 다 결정할 수 있다. 법률적 해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국회에서 새로 2명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최민희 의원에 대한 임명장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새로 이제 23일 이후에 새로 또 2분 여야 1분씩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2대 0 분위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대 0 분위기에서 1공형 뭐 다민형 체제 이것도 사실은 민영으로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뭐 다
일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네.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수신료 폐지 80%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유가 뭐겠냐.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송을 왜 준조세에 가깝게 부담을 하느냐. 그 항의의 표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순 없고 거버넌스, 제대로 된 경영, 방송 윤리, 정파적인 보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이후에 네.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선교정 후 지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평한 곳에서 똑바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똑바로 보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좀 저도 의문이 좀 생기고, 언론을 상대로 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먼저 교정을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다. 태도를 바꾸면 돈 줄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보면 MBC 바이든 날리면, 그 다음에 KBS는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문제 보도, 네. YTN은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이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의혹, 전부 다 대응하는 시스템이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영방송, 언론 민주화, 언론의 자유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맞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권력의 태도인지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YTN 같은 경우도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저널림즘의 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비판, 견제, 감시예요. 언론이 권력 감시죠. 워치독 아닙니까? 워치독.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우리가 홍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보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한테 저 기사 잘 쓴 기자들 저 연락처 주고 전화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그건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잠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오늘 오전에 네. 이제 또 다음 소식으로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그 임성근 그 일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은 과실치사 혐의 빼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이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저는 이렇게 오늘 됐네요. 물어봤어요, 변호인에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네네.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비교적 담담하다고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담담하더라 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생각했던, 예상됐던 수순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장관 결재까지 끝난 사안을 7월 31일 날 오전에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5차례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 차관이 3차례 전화하고, 왜 이렇게 해병대는 말을 안 듣느냐라는 워딩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이거 있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혐의를 빼는데 원래 주요 포인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우회적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 법조 쪽에서는 아마도 박정훈 그 대령에 대한 그 항명죄와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될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지난 그 금요일에 그 언론 인터뷰, KBS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한 데에 대해서 징계가, 아주 경징계가 나왔어요. 견책이 견책으로 나왔죠. 네. 경징계가 원래는 뭐 해임 또는 파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견책이 나와서 뭐 여전히 해병대가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군 조직이 어쨌든 뭐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군 검찰의 판단대로 진행이 될 거다. 그렇다면
대령에 대한 신병 확보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이제 오전에 법사위에서도 이 사안이 좀 다뤄지기는 했는데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이제 박 대령의 어떤 그 항명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 이게 최상병 사건 재검토라기보다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그 원래대로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행위 자체가 항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였다가 항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그 견책으로 경징계 한 것처럼 이것도 지시불이행 정도로 봐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일각에서는 이제 낭만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네. 아닌 것 같다.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서 변호인단에서는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검토 결과 그렇습니다. 나온 걸 보고. 그리고 군 내부가 제가 주말 사이에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단일 대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으면 군이 이런 사건이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 잘 정리하는 게 군대 문화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댓글 조작 사건, 기무사 사찰 문건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있었을 때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상급자는 살고 억울하게 자기만 감옥 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피해본 군인들이 너무 많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뒤탈이 없을 정도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박정훈 대령인 거죠. 그렇죠. 그 사령관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물어볼 때 우리가 오히려 직권남용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강조한 게 상황일지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보면 임성근 그 사단장 빼고 이렇게 하라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왔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군은 더 혼란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해병대 내부는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고 해요. 원칙대로 장관 결재 받아서 수사 종결 처리해서 넘겼는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 뭐 수사라는 말 쓰지 말고 조사로 해라, 혐의 내용 빼라, 혐의자 빼라, 이런 거 못 빼라 저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어차피 군에서 이거 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경찰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은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고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수사 권한만 군에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총체적으로는 어차피 경찰로 가져가는 거다. 경찰이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뭐 국방부 조사본부장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군 검찰단 안에서의 파워가 훨씬 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의혹이 많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제가 그 민주당 국회 국방위 그다음에 TF 그 법사위 등등을 취재했을 때 그냥 넘기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특히 제가 그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 이 사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박정훈 대령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 그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정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네. 이렇게 양심선언하고 양심에 따라서 정의의 편에서 원칙대로 수사하고 종결한 사람을 항명으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대체 누가 이제 임성근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럼 누가 이런 외압을 행사한 거냐.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데 야당이 전력 질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21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내일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로 데려가도록 사람을 보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의 능력은 매우 강합니다. 비록 한 손으로 하늘을 덮을 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빠르게 비와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별다른 소란 없이 거행됐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의 이혼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현재 지위는 여전히 화씨 과부였습니다. 노부인은 결국 이미 늙어서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다고 약속했다. 온몸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 방금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은 시어머니이다. 화는 항상 집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매우 나빴고 가끔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이미 병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노부인이 키우겠다고 약속한 손자입니다. 그녀는 그가 범죄를 당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약속한 말은 이것이었다. 하지만 그 자연의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에서 나오며 대가가 따릅니다. 노부인의 눈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제의 약속을 번쩍였다. 나는 몸을 떨며 조용히 그녀의 방에서 물러났다. 그날 밤 나는 리더 DMI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짐을 싸서 그날 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그녀가 인생의 다음 절반을 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만큼 충분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름과 성을 바꿀 수 있는 카드를 주었다. 난 아직 좋은 남자인데 날 가둬줄 곳이 없어. 그녀는 웃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알았어. 다음 생 그녀의 눈이 갑자기 휘어져 내 뒤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좋은 조카딸이었다. 말하지 마세요. 이모.